7월 2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어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죠.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국회의 투기 구성을 제안하는 등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여권 내 주요 정치인들도 잇따라 지지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2004년 헌법재판소 위원 결정으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수도 이전 문제가 전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통합당은 성남 부동산 민심을 돌리려는 일시적 방편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수도 이전 이슈가 가져올 파장 조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 반장. 네. 반가워요. 네. 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죠. 그러니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하고요. 또 한동훈 검사장관의 대화 내용이 오늘 전부 공개가 됐죠. 네, 그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건데요. 왜냐하면 네. 앞서서 일부 언론들이 관련된 보도를 했었는데 네. 그 녹취록 중에 한 검사장이 뭐 그건 좀 해볼 만하지, 뭐 그런 거 하다가 한 번쯤 뭐 걸리면 되지, 뭐 이런 네. 표현을 한 게 그런 발언은 있었는데요. 했죠, 실제로. 네, 그런 걸 두고 이제 일부 언론이 뭐 그 두 사람 사이에 공모의 정황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거에 반박하는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자, 뭐 공개한 후에도 계속해서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일단 최 반장 발제 때 네.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하면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선택이 이제 오늘 오전까지 내려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당권 출마를 선언했죠. 네, 뭐 당초에 이제 뭐 이낙연, 김부겸 2파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3파전으로 진행이 3파전으로 되는 확정이 된 건데요. 거죠. 네. 박주민 이 현재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박주민 의원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저보다는 어려요. 네, 저랑 딱 띠동갑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40대인데 아, 예. 당내에서는 좀 뭐 어리다고 평가받는 본인이 몇 이렇게 년생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 관심 없어요. 최 반장 관심 없고. 박주민 의원이요? 예. 박주민 의원 73년생. 73년생. 네, 73년생입니다. 40대인데요. 저는 85년생이고요. 네. 네. 뭐 궁금하지 않겠지만 좀 예. 길었는데 아무튼 자신이 어리다고 평가를 받지만 자신의 네. 도전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좀 변화할 수 있다라는 네.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등장으로 판도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이따 네. 조 반장 발제 때 마침 또 얘기할 거니까요. 네. 이따 얘기해 같은 봅시다. 40대니까. 네. 네, 그럼 내려가서 네. 얘기 좀 이어가죠. 갑시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죠. 다만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의혹의 실체는 확인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요. 관련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속도도 내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젠더 특보 있잖아요. 그분이 출석을 하면 상당 정도 일단은 이 의문에 우리가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상당 부분은 파악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오후였죠. 이 고인에게 뭐 실수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또 같은 날 밤 대책회의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젠더 특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혔는데요. 어젯밤 5시간 반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조사 받으신 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기 앞에 너무 가리시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만. 불미스러운 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내용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특보님 피소 사실 언제 알고 계셨어요? 밀지마 사실을 아셨나요? 그런 일이라는 게 성 관련 의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성추행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고할 때 들으셨어요? 특보님 참모진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보선 의원님 중 어느 쪽에서 정보를 인지하신 건가요? 특보님 이렇게 가시는 거 비겁하신 거 아닌가요? 네, 취재진의 질문엔 입을 굳게 닫았지만 임 특보가 경찰 조사에서는 물어보는 대로 어느 정도 대답을 잘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동안 임 특보는요, 자신이 박 전 시장에 물어볼 당시 고소 여부는 몰랐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통상의 절차에 따라 곧바로 청와대에만 보고를 했고, 청와대도 박 전 시장 측에는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죠. 자, 그런데 통합당은 경찰을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시각은 8일 오후 4시 30분이지만 그 전에 고소될 거란 사실을 경찰이 알았다는 겁니다.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여성 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인 거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를 함으로써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이 유출이 경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강한 의심이 됩니다. 고소 사실 유출 의혹의 경우 이 검찰에 고발이 접수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우선 검찰의 판단을 지켜본 다음 경찰 자체적인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내부 유출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만약에 유출이 됐다는 게 나오면 저는 경찰청장이 직을 걸고 이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은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이 박 전 시장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서울시 내부의 성추행 방조 혹은 묵인 의혹과 함께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고소장이 막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저도 본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가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라고 알려진 문건이 유포된 경위와 함께 혐의자에 대한 통신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서울시 공무원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통된 문건의 경우에 이 실제 고소장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마치 고소인이 작성한 것처럼 유통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자,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 등은 이 부인이 숨진 장소 일대와 또 장례식장 인근에서 우스갯소리를 하며 조롱하는 듯한 유튜브 방송을 내보냈었는데요. 한 시민단체가 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고발한 겁니다. 자, 오늘 고발인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다만 이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이 친족 등이 고소를 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족의 동의나 이 직접 고소 여부 등에 대한 의사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찰은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이 숨져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이 기소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죠. 다만 이 성추행 의혹도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이 수사 과정에서 말입니다. 서울시 육청 사람들이 방조 은폐 의혹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수사할 것이죠? 예, 방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좀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내부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 경찰은 어제 이 피해 당사자를 상대로 서울시의 묵인, 이 방조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피해자 측 역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더라도 고소 사실에 대해서는 이 국가의 공적 기구를 통해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직접 진정 등이 거론됩니다. 자, 피해자 측은 이번 주 내에 2차 기자회견도 예고한 상태인데요. 이르면 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불필요하게 오해가 나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것이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공소권 없어도 실체 규명 가능, 성추행 방조 2차 가해 수사 주력입니다. 네, 자, 최 반장이 마지막에 얘기했지만요. 고 반장, 아까 김재련 변호사의 발언도 저희가 들어봤고요. 그 피해자 측, 그러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이 이제 이번 주 안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내일이 좀 유력해 보이는 거죠? 네,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단체와 함께 피해자를 변호하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이 사건을 고발했습니다. 자, 김 변호사는 후속 기자회견에 대해서 날짜는 확정됐다. 오늘은 아니지만 곧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김 변호사는 2차 기자회견에서는 궁금해하시는 것들, 오해가 나오는 부분 등에 대해 다 말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또 함께 밝혔습니다.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피해자 측이 경찰에, 그러니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문의를 한 사실이 알려졌죠. 따라서
고소장 접수 전에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아까 최 반장이 소개를 했는데 조 반장, 피해자 측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경찰에 먼저 전화한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전화 당시엔 피의 고소인이 박 전 시장이라는 건 밝히지 않았고 고위 공직자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먼저 한 건 기밀이 유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 문의하기 위해서였다면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을 해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통합당 권영세 의원은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경찰에서 고소 사실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유출 경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특히 성추행 의혹을 가장 먼저 인지한 인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적극 수사에 임하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예상대로 내일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한다면요. 또 많은 주장이 나올 테니까 저희가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또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은 내부 유출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자체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전화 탐문 정도는 마쳤다면서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피의 사실을 외부에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경찰이 이제 공소권 없음이라는 점을 어제 이제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밝혔잖아요. 대신 성추행 방조 묵인 의혹이라든지 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부분은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 전 시장이 사망을 하면서 이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또 종결될 수밖에 없지만 이 서울시 등의 뭐 방조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통해서 이 성추행 의혹의 실체가 확인될 수 있다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뭐 입장입니다. 방조 그리고 또 방조와 관련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현재 서울시 관계자 등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까지 정식으로 입건이 되어서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 아울러 경찰은 이 피해자의 고소장이라면서 이 박 전 시장이 실종된 당일 뭐 유통이 됐던 온라인상에서 떠돌아다녔던 이 문건에 대해서 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기 위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금 얘기했던 그 고소장이라고 퍼졌던 그 지라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다른 문건이라는 점을 또 분명히 밝혔었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 상당히 또 중요한 뉴스인데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속보가 많이 들어왔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대화 녹취록 전문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저도 아까 다 읽어봤는데 지금 뭐 KBS, MBC 보도가 이어지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제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 전문을 공개했다는 거죠. 네, 일단 이전 기자의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은요. 7쪽 분량입니다.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차장검사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인데요. 자, 이전 기자가 이철 아파트를 찾아다닌다라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만 하지라고 답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전 기자가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라고 하자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그런 발언이 이어집니다. 자, 이 같은 발언 등을 두고 전날 MBC는 이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동의하는 등 공모한 정황이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지만 자, 이전 기자 측은 왜곡 보도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네, MBC는 또 이전 기자가 이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을 취재 중이고 이철 씨에게 가족 등을 압박하는 편지를 또 썼고 이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기자 측은 여권 인사만을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없고 가족을 찾는다고 한 건 가족의 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가족과 접촉되면 설득해보겠다는 의미였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쟁점이 되고 있는 편지에 대해서 이 한 검사장이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한 건 대화 말미에 잠시 언급된 후 덕담을 하고 대화가 종료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해볼 만하다. 또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제 쟁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공모 정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뭐 덕담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동재 전 기자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 수사팀의 입장은 뭐냐면은 그 오늘 이동재 전 기자가 공개한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수사팀의 입장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부 대화가 축약되거나
특히 기자들의 취재 계획에 동조하는 취지의 언급이 일부 누락됐다. 이게 이제 중앙지검 이제 수사팀의 입장인데 그 수사팀이 입장을 내놓은 다음에 이동재 전 기자가 또 뭐 다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박과 재반박과 뭐 문서 공개와 또 반박과 또 재반박 이런 게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24일이죠. 그 수사심의위원회가. 네, 맞습니다. 네, 24일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저희가 짚어볼 것 사실 같고. 이 맥락이라는 게 중요한 게 국장이 가끔 네. 저한테 뭐 잘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텍스트로만 기억은 안 나는데. 잘했다라고 보면 네. 진짜 잘한다고 알겠지만 가끔씩 네. 잘했다 그렇게 하면 또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네. 될 수 있는 거라서 네. 중앙지검 측에서는 그런 네. 컨텍스트를 다 좀 봐야 하는 거다. 네. 뭐 이제 대화 당시의 네. 억양이나 네. 뭐 거기에 대한 네. 동조나 어떤 것들을 좀 네. 더 맥락을 봐야 한다는 취지의 좀 반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중앙지검 얘기 좀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표현이 지금 축약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빠지거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동조하는 듯한 이제 뭐 맥락이 있다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때 한마디 현 해주시죠. 해석이 됩니다. 잘했다 한마디. 아니, 지금 그걸로 대신할게요. 아주 지금 톤이 좋았어요. 자 그리고요 오늘 그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요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는 비판을 하고 있죠. 네, 사실 이 7페이지 가량의 분량 중에 뭐 법무부 현안과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뭐 공수처나 뭐 이제 기소 수사 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화를 나눈 대목도 있는데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 한동훈 검사장은 이 추미애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당한 상태였잖아요. 이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추미애 장관이 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라고 한 데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대목이 등장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제 얘기를 꺼내니까 한 검사장이 이 무조건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서 이 공부 좀 하라고 그래라. 뭐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절하를 하는 대목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추 장관이 뭐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뭐 소위 포샵질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한 대목은 뭐 이번 사안의 본질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언 유착 의혹의 이번 사건의 이제 본질 부분은 실제로 검언 유착이 있었는지 또 이동재 전 기자가 취재의 윤리를 위반했는지 뭐 한동훈 전 검사장이 아니죠. 한동훈 검사장은 또 어떤 좀 문제되는 행동을 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고 그게 이제 본질이니까 앞으로 또 하나하나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거고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그 채널 A 이번 검언 유착 사건에서 회사 차원의 개입이 드러날 경우에는 종합편성 채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직 방통위원장이죠. 한 후보자는 지난달 채널A 문제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채널A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는 그 취재윤리 위반 문제와 별도로 그 취재윤리 위반에 회사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은 그에 따른 그러니까 조치를 채널 A에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듯이 예. MBC도 똑같이 하실 같은 거냐고 기준을 적용을 해야 여쭤보는 되겠죠. 겁니다. 예, 예. 네네. 또 이날 청문회에선 통합당 위원들이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위원들이 여권에 편향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 후보자는 재승인 심사위는 방통위에서 5명의 상임위원이 합의해서 추천단체를 선정한다면서 공정하지 않다거나 편향됐다는 평가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보는데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 관련 그동안에 나왔던 보도에 대해서요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고 반장. 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자신과 관련된 허위 과장 추측 보도에 대해서 청문회 준비, 장관 업무 수행, 수사 대응 등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언론사를 대상으로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서 모두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그동안 조 전 장관이 밝혔던 소신과 좀 모순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제기가 됩니다. 이 과거에 썼던 트위터 글 때문인데요. 2013년 조 전 장관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보면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다시 또 이 글을 올렸는데요.
압축된 트위터글 말고 나의 책이나 논문을 보길 바란다면서 이 자신의 학문적 입장과 오보와 관련된 언론사 및 기자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는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통해서 아무튼 이제 본인의 또 명예 부분 또 회복될 부분은 또 최대한 노력하겠다 뭐 그런 취지로 일단 해석이 되네요. 자,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경찰 2차 가해 서울시 방조 의혹 수사 주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일당 독재 전체주의 국가가 돼가고 있다면서 연설의 상당 부분을 정부 여당 비판에 할애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정치권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서 출범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이 정권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대해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또 들통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가졌습니다. 대략 30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연설 상당 부분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 정부 여당 비판이었습니다. 정부 여당 비판이 나올 때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지적할 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마침 오늘 이 본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장관의 표정,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이 잘 보이진 않지만 기분이 좋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어보면 어제 있었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한 반박 형식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는데요. 두 사람의 연설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부분입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평균 마이너스 11%로 경제 후퇴의 폭이 제일 큽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상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비하면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실패했습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에서 9위였던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무려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 국가 중에서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 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도 달랐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남북 교류 활성화를 언급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이렇게 달랐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 새 외교 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기를 요청합니다. 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일 안보 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나아가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네, 부동산 정책은 어떨까요?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현미 장관의 경지를 요구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를 주장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 규제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 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네, 그리고 협치에 대한 입장도 달랐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협치를 시작하자고 어제 말을 했는데, 자, 오늘 조영 원내대표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진정한 협치를 하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대화와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국회와 다양한 소통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말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자,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 아십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런던과 파리를 무대로 한 일종의 역사 소설인데요. 자, 이번에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 두 도시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정확히는 민주당 내에서의 두 도시 이야기입니다. 두 도시는 바로요. 네, 국민 가수 조용필 씨도 노래로 부른 이 두 도시 바로 서울과 부산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요즘 서울과 부산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바로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인데요. 민주당이 후보를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구 970만 명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리고 인구 340만 명의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 부산의 시장 자리를 놓고 벌써 고민이 되는 이유,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민주당 당원 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내년 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 벌써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은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공천을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오늘도 거듭 밝혔습니다. 당이 좀 깊은 고민을 해서 정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아주 진솔한 사과를 하고 또 회초리 맞을 건 맞고 그러면서도 저는 말하자면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 김부겸 전 의원과 당권 경쟁 중인 이낙연 의원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왜 벌써 이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다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 당권 주자 간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간 논쟁으로 번진 이 두 도시 시장 보궐선거 이야기. 자,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민주당 서울 부산 공천 놓고 갑론을박. 이낙연 왜 미리 싸움 하나. 네, 앞서 최 반장 발제에서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에서 아마도 내일쯤 이제 2차 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공지가 됐고요. 지금 피해자 측에서 내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밝히지 않았고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미리 기자들의 신청을 받아서 제한된 인원만 출입시키겠다는 게 지금 이제 피해자 측의 입장이고요. 시간은 확정됐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로 확정이 됐고, 내일 기자회견은 일단은 서울시 조사단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민관합동 조사단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 조사단에 대한 입장과 답변이 우선적으로 이제 그 얘기가 된다고 하고요. 그 외 쟁점에 대한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대리인의 입장이 이제 소개가 되고, 향후 대응 방안 이런 내용들 순서로 아마 기자회견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저희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뭐 예측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 정치부 회의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소식을 좀 다뤄볼게요. 오늘 문체위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내일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청문회가 잡혀 있다는 얘기를 전에 저희가 속보로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주요 핵심 인물들이 지금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요.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국회에서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고 최숙현 선수의 가족은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최숙현 선수를 폭행,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 안주영 운동처방사, 그리고 장모 선수 등은 청문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국회 청문위가 전체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해 동행 명령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회의장 출석을 요구한 건데, 문체위는 이들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고반장. 오늘 문체위도 그렇지만요. 정보위도 전체 회의를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나요? 자, 앞서 이 정보위는 어제도 전체 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7일에 열기로 확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자, 오늘은 인사청문회의 이 증인, 이 참고인 등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이 박 후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5년 동안 돌려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A 씨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통합당은 이 박 후보자 군 복무 중 편입 졸업 논란과 또 자녀의 건강보험 혜택 의혹 등과 관련해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또 김수복 당국대 총장 등 모두 10명에 대해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A씨를 제외한 9명은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23일인가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자는 27일이고 이제 2개가 남은 거고, 어제 이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또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끝났죠. 근데 뭐 그동안 보통 청문회 끝나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엔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국회 행안위는 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에 김창룡 후보자에 대해 사실상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했습니다. 자, 행안위는 청문 보고서에서 경찰 행정 경험을 두루 거쳤고 또 수사 구조 개혁, 자치경찰 등 이 경찰의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도덕성에 관해 큰 결함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 경찰청장으로서 직무 수행 능력 및 자질에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현직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사실 1년 전에 청문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네. 야당의 반대로 채택이 되지 못했었는데 네. 어제는 네. 곧바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네. 자, 과방위는 이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이 방송의 공정성, 이 공공성을 확고히 지켜나가는 한편 또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임자라고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방송에 대해 제기되는 공정성, 편향성 그리고 신뢰성 문제에 대해 법률상 보장되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이 방송의 공정성을 책임지는데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라는 내용도 함께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네, 그래도 이전 청문회들에 비하면 상당히 순탄하게 그렇게 진행이 됐네요. 자, 어제 저희가 뭐 속보 전하느라고 다루지 못했는데 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투기가 이제 결론을 내렸죠. 비대위의 초안을 보고했잖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그 개정특위 초안에는 그 5.18을 포함해서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진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 통합을 약속하는 부분에서 2.28 대구 민주화 운동, 3.8 대전 민주위거, 3.15 위거, 4.19 혁명뿐 아니라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까지 열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에
조국 근대화 정신을 이어간다는 점도 정강 정책에 함께 담았습니다. 네, 이 초안에 따르면요. 공정한 기회를 약속하는 대목에서는 입시와 취업, 병역 등에서 반칙과 특권 불허를 언급했고요. 미래 변화 선도 약속 부분 그 대목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 예측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또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지향, 지속적인 국방력 강화를 통해 튼튼한 안보 구축,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참 신반장,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가 국회를 찾았던데요. 아까 보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이 국회에서 박병석 의장을 만나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그리고 지방분권안 등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 시도 단위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광역 단위의 균형 발전, 초광역 경제권으로 이 수도권이 전국에 두세 개 만들어져야 이 수도권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박 의장도 수도권이 전 국토의 12.8%밖에 안 되는데 인구의 과반 이상이 몰려 살면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 균형 발전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련해서요. 잠시 뒤에 조반장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지만은 행정 수도 관련한 언급도 꽤 있었죠. 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했던 얘기인데 이 김경수 지사는 이 국회 이전 문제는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행정 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 청와대가 이전할 예정 부지까지 행정 중심 복합도시 계획에 다 들어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경수 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궁금해서 그런데 최 반장,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 또 재판이 있었죠. 항소심 재판. 근데 예상보다는 좀 결과가 좀 늦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그래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제 서울고법 형사 2부에서 이 항소심 속행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른바 이 댓글 역작업을 두고 이 특검과 김경수 지사 측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 지사 측은 이 드루킹 일당 등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 이 민주당의 부정적인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걸 일명 역작업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이 역작업을 근거로 공무관계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부는 이 특검 측에 이 댓글의 성격을 전수조사해서 역작업을 성명해달라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소사실에서 빼라는 주문입니다. 그런데 이 댓글 수가 118만 개인데요. 자, 여기에서 일일이 역작업을 해서 이제 분류를 하라는 건데, 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2심 재판 일정이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국회 얘기 나왔으니까요. 추미애 장관 얘기도 잠깐 좀 해보면요.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어제 제출이 됐잖아요. 추 장관이 이제 페이스북에 지금처럼 오로지 공정과 정의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안이 제기됐다는 사실을 이제 공개 고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추미애 장관이 좀 활짝 좀 웃는 이제 그런 장면도 아까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휴대전화로 이렇게 좀 기사를 보잖아요. 이제 마침 또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하고 그 장모 관련 이제 기사와 자료를 이제 찾아보는 장면이 또 카메라에 포착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그동안 현재까지 윤석열 총장과 좀 각을 세웠던 상황에다가 또 야당은 이제 탄핵안을 발의한 상황인데 나는 그럼에도 여유롭다. 활짝 뛴 미소 관련 기사를 좀 보고 있었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고요. 그리고 추 장관이 최근 이제 부동산 관련 발언을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부동산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인생을 저당 잡는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토건 세력이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건 세력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짐작 가는 사람은 있어요? 저요? 네.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추 장관의 얘기였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서울 부산 공천 놓고 벌써 갑론을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 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 정치권의 파장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바뀔 수 있다며 특위 구성을 오늘 다시 제안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치권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 세종시가 반쪽짜리 행정수도로 출발을 하면서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습니다. 저희 뉴스룸에서도 8년 전 다뤘던 주제였습니다. 세종시에서 여의도까지는 150km, 평상시에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아침 출근 시간대에는 좀처럼 고속도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시간여를 달렸는데 경기도 평택입니다. 아직 1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서울 톨게이트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서울 톨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반이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20분 정도 늦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국회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냈던 공약들입니다. 국회 분원이나 국회 이전을 이렇게 하나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야당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미 2004년 위헌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이 됐는데 국회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때와 당 지도부가 바뀌면서 입장도 조금 달라졌나 봅니다.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행정수도 이전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국회 분원은 가능하지만 국회 이전은 헌재 판결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런 단서도 하나 달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헌법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 논의를 지금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오늘 통합당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 구성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6년 전과 다를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행정수도 완성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은 하는데 헌재의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또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판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립될 수 있습니다. 또 재정립되어 왔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헌재 결정, 간통죄가 대표적입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번의 도전 끝에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에선 벌써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 헌재의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법률을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련한 법안을 냈을 때 그것을 헌재에서 다르게 헌재 헌법도 이제 시대 정신을 법률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법률로 하면 좋고 아니면 개헌까지 개헌을 하고. 해야만이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 새로운 법률로 다시 한번 두드려보고 문을 네, 헌재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만일 헌재가 16년 전과 똑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개헌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긴 하지만 개헌선인 200석에는 부족합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선 행정수도 이전 제안을 부동산 문제로만 바라보기도 합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명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설득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야당도 국가 대계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랜드 전문가죠. 미래통합당 허은하 의원이 대선과 정치인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야권 대선 후보들의 이미지 변신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희룡 제주지사입니다. 활짝 웃는 얼굴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말이 다소 빠른 건 단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황 대표님께서도 현재 야권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가장 역할이 크신 분이니까 바람직한 방향,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조언, 또 한편으로 보면 주문,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연설 때 제스처를 쓰지 않아 강인함이 부족해 보인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말할 때 강약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 현장, 선거운동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갖가지 충돌이나 갈등의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사법기관인 경찰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유승민 전 의원은 리더 이미지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짙은 색 넥타이 등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함을 강조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권이라고 해야 할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롭게 떠오른 다크호스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위한 전략도 나왔습니다.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줘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사다 보니 좀 딱딱한 인상인가 봅니다. 그래서 조언대로 헤어스타일을 좀 바꿔봤습니다. 인상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총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긴 합니다. 14.3%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 범위 아닙니다. 주요 지지층은 60대 이상, 통합당 지지층,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보수 성향 등입니다. 통합당 입장에선 욕심을 낼 만합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입니다. 통합당이 나서 이미지 컨설팅까지 하는 건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나온 언론사 기사 제목입니다. 윤석열 눈 항상 충혈, 몸무게도 4에서 5kg 줄어라고 돼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으로 검찰 내에서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윤 총장입니다. 헤어스타일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 보입니다. 더욱이 윤 총장은 줄곧 정치권을 향해 선을 그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을 빼달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주자로 부상할수록 검찰총장으로서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대선 욕심이다, 정부 눈치를 본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윤 총장의 임명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2020년 대한민국 다르다. 네, 이미지 메이킹도 중요는 하죠. 네, 저도 이 눈만 올리면 아주 날카로워 보여요. 눈이 내려가서 좀 그렇지. 눈만요? 눈만. 아니, 눈이 좀 내려가서 네, 그렇지. 다른 건 다 예. 완벽하신데. 좋습니다. 자, 왜 그래요, 제 반장? 네네. 지금 이제 국회뿐 아니고요,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는 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제 국회 연설에서 공식적인 제안을 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궁금한 거는 청와대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청와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일단 이 행정수도 이전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할 사안이다. 이 여야 논의는 물론 여론도 살펴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문제라는 건데요. 지난 2018년 개헌 논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냈던 개헌안을 보면 청와대의 생각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개헌안에 수도를 법률로 위임하자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었는데요. 당시 정치권에서는 헌법 개정 없이 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기 위한 방안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 수도는 서울이다. 이렇게 헌법에 명시하자라는 개헌안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죠. 주요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잖아요. 혹시 좀 쟁점이 됐으니까 추가 입장이 나온 건 있어요? 네, 당시에 이 청와대와 국회를 한꺼번에 옮기자면서 이 가장 강력한 행정수도 이전안을 내놨던 게 바로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였는데요. 안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관련 입장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원내대표의 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 중심 도시의 범위 내에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자라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안철수 대표와 직접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지만 행정수도 이전에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뉘앙스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회 분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직접 본인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진정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단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또는 선거용 카드로 행정수도 완성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 국민을 설득할 것인지 그 과정, 이 로드맵을 밝히는 게 순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잠깐 들어봤는데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고 입장이 나온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도 또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기 구성하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입장이 나온 게 전혀 없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 꺼낸 주제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성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뭔가를 해야 한다면서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는 방안이라면 논의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에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더라도 개헌을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통합당의 기본 입장인데 신반장 민주당 쪽에서는 개헌이 아니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으면 된다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네, 아까 조반장 발제에서 나왔었는데 이 김조관 의원은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서 이 관련 특별법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대표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도 김 의원과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요. 관습 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과 문제 제기가 많다면서 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개헌 추진에 대해서는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당에서도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개헌 논의를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언젠가는요. 지금은 아닙니까? 지금은 국난 극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고요. 얼마 전에 네, 일단 저 발언으로만 판단을 해보자면은 당에서 개헌까지는 아니고 일단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맡기는 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 일단 그 정도의 일단 계획이 읽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지금 헌재 재판관 구성이 그러니까 16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재판장. 네, 이 헌법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당연히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모두 교체가 됐고요. 특히 현재 9명의 재판관 가운데 8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명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헌재가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로 채워졌다라면서 이 여당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헌재가 판결을 내릴 거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수도 이전 문제를 꺼낸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오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관련 내용을 지적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이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인데요. 아까도 이제 최 반장이랑 얘기했구나. 잠깐 얘기했지만은 박주민 최고위원이 출마를 결심했죠, 오늘. 네, 박주민 최고위원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 박 최고위원은 당내에서는 여전히 어리다고 평가받는 저의 도전이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과 함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출사표를 던진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현재 민주당은 현장에 있지 않고 국민과 과감하게 교감하지 못하며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장으로가 발로 뛰겠다며 이 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환경, 젠더, 노동, 안전 등을 꼽았습니다. 조 반장, 박주민 최고위원의 출마로요. 당내 경선 판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최고위원은 1973년생, 그러니까 40대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힙니다. 대중적 인지도와 호감도가 높은 게 강점이란 평가입니다. 지난 2018년 전당대회 당시 초선으로 출마를 해서 21.28% 최다 득표로 최고위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이 추사표를 던지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그 친문의 표심을 흔들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낙연 의원에게 쏠려있던 친문 표심이 과연 이동을 할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 또 부상도 그렇고요. 지금 새로운 변수가 많이 생기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2020년 대한민국 다르다,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코로나 관련 소식, 또 외교안보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장, 만일 이게 17일이 월요일이잖아요. 네. 임시 공휴일이 되면 가정에는 하나요? 모르죠. 가봐야 알죠. 그건. 일단 뭐 임시 공휴일. 제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뉴스가 많으면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다른 변수들이 왜 표정 좀 펴요. 아니, 사실 제가 또 그 앞에 휴가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려고요? 예? 그거 가려고요? 아직 사인 안 했는데. 아니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 보고 결정합시다. 네, 사실 고반장의 휴가를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제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느냐, 그래서 다정회가 그날 쉬느냐, 그게 저한테는 중요한데요. 자, 일단 절반은 성사가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물론 이 코로나에 지친 국민을 위로하는 차원도 있지만요. 올해 휴일수 자체가 객관적으로 봐도 좀 부족했습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모두 주말과 겹쳤고요. 2, 3, 6, 7, 8, 11월에는 공휴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5월 황금 연휴 이후에 6월, 7월, 곧 8월까지 이 석 달째 달리는 중인데, 그래서인지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이 더욱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매번 나오는 지적이죠. 공공기관이나 형편이 좋은 일부 기업만 해당이 될 뿐 진짜 힘든 사람들 쉬기 어렵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시 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들 쉴 때 못 쉬는 게 가장 속상하죠. 그분들을 위한 연대와 배려는 필수입니다. 아마 또 일부는 일하고 일부는 쉬는 사업장도 있을 텐데요. 저번에도 쉬었으면서 꼭 혼자만 계속 쉬려는 얌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애가 넘치는 다정회에선 절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냥 딱 신반성만 쉬라고 할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저희가 이게 오래 얘기할 이슈는 아닌 것 같겠습니다. 네. 네, 과연 저는 쉴 수 있을까요? 자, 임시 공휴일 지정, 이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내수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죠.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고 또 물건도 좀 사자라는 뜻인데, 어제 이 박능우 중대본 1차장 겸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캉스를 제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아무래도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올 여름에는 안전한 집에서 그간 보고 싶었던 영화나 책을 보며 피로를 푸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물론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내수 경기 활성화와 집콕 휴일 다소 좀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방역 당국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자라는 취지라면서 그동안 집에서 못했던 독서도 가능한 선택지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1순위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5월과 같이 집단 감염 확산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생활 방역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참에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총 45명이고요. 해외 유입이 25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국내 지역 발생은 20명입니다. 특히 이 지역 발생이 어제 4명까지 뚝 떨어졌었는데 서울 강서구의 노인보호시설 강서중앙 데이케어 센터의 집단 감염 여파가 컸습니다. 누적 환자만 10명이 넘었고요. 고위험군인 노인들이 매일 집과 시설을 오간 만큼 가족과 지인 중에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의 3분의 2는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전 세계 상황도 보겠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1,485만여 명이고요. 무서운 기세로 번지는 미국 내 확진자 수 396만, 곧 400만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 만에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으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We had very successful briefings. I was doing them, and we had a lot of people watching, record numbers watching. In the history of cable television,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it. What we're going to do is I'll get involved and we'll start doing briefings. 네, 이 브리핑을 다시 시작하는 명분으로는 백신과 치료법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와는 달리 또다시 비과학적인 발언, 또 구설로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이를테면요. Right, and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by injection? 네, 뭐 이랬던 발언들 때문에요. 자, 그리고요, 이 전 세계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영국, 중국 3파전이 치열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임상시험 결과 이 투약받은 지원자 모두에게 항체가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90%는 백신 1회 투약 만에 나머지 10%도 두 번째 투약으로 중성화 항체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A vaccine which is very well tolerated by the almost 1,000, or in fact more than 1,000 volunteers who are in the trial. And then secondly, that we are seeing good immune responses, exactly the sort of immune responses. 자,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또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도 이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시험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화항체에 더해서 일종의 이 백혈구 역할을 하는 T세포 반응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칸시노 생물 주식회사와 중국 군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백신도 대부분 안전한 항체 면역 반응 도출했다고 합니다. 잇따라 임상시험 성공이 발표되면서 연내 이르면 올 가을께에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문 대통령 코로나 장기화에 작은 위로 되길. 네, 지금 백신 얘기부터 해볼게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국내외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발빠르죠. 경쟁에 가속이 붙은 그런 상황인데 누가 1호가 될까요, 최 반장? 저희 프로그램 중에 1호가 될 수는 없어. 국장 혹시 아세요? 네? 저희 예능 프로 중에 1호가 될 수는 없어. 우리 예능 알죠? 깜짝이야. 네, 이제 알죠? 그것과는 상대로 이제 이거는 과연 누가 1호가 될 것이냐,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WHO에 따르면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코로나19 백신 관련 임상 시험은 23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임상 전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 물질도 150여 개가 되고요. 자, 그중 현재 1호가 될 확률이 높은 건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소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두 번째 이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연구 중인 RNA 백신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중국 칸시노사와 군 연구소의 불확실성 백신 등이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름이 좀 복잡한데 무슨 백신이요? 불확실성 백신. 불활성 백신 아니에요? 불활성 백신인가요? 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 불확실성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적어준 거를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적어준 걸 읽었는데 제대로 적은 것도 못 읽었네요. 네.
불활성 백신. 네, 이게 어떤 차이냐고 하면 이 백신이 작용하는 원리에 따라서 붙이는 이름이 그리고 그것도 있죠. 미국 그 모더나사의 그 백신, 그것도 있는데 뭐 이름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른 겁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경우에는 이 1호 백신 자리를 놓고 좀 자존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뭐 누가 1호가 될지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신반장 뉴스에 거론되는 몇몇 업체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뭐 여러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막 주식시장이 출렁출렁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실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제넥신이라는 회사와 메디톡스 이렇게 두 곳이라고 합니다. 제넥신이 개발한 후보물질 GX19이 있는데 DNA 조각을 주입해서 인체 내에서 뭐 바이러스 조각을 만들어서 항원으로 기능케 하는 DNA 백신 종류입니다. 자, 메디톡스는 호주에 있는 백신 개발 기업 박신과 손을 잡고 단백질 백신 코박스19에 대한 임상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백신 개발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요.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된다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 국제적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연구 개발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변수가 존재를 한다면서 현 시점에선 철저한 방역 수칙 그리고 거리 두기 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끝까지 간다는 개념 하에 계속적인 연구 개발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절대로 국제적인 어떤 소위 얘기한다면 경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던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백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치료제 개발 부분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는 지난 17일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국내에서 인체 임상 일상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또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1,039명의 완치자가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이 가운데 660명의 혈장 모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임상시험을 위한 제재 생산이 가능한 혈장이 수집된 상황인 건데요. 지난 18일부터 제재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혈장 공여에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분 그리고 실제로 혈장을 공여해 주신 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8월 중에는 제재 생산이 완료되어 임상시험이 시작될 예정으로 있고 네, 8월 중 생산이면 상당히 빠르네요. 그러니까 상용화 첫걸음은 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국장 근데 그건 그렇고 혹시 요즘 유행하는 노래 중에 워시라고 아세요? 워시? 워시요? 예. 워시가 뭐지? 그 기사에선 봤어요. 코로나 관련된 그 노래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더듬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영화. 예, 영화는 아니고 음악입니다. 음악이죠, 노래죠. 네, 이게 현재 초등학교 교사이자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이자 래퍼인 이 달지 씨가 이 쇼미더머니에 나온 래퍼 레언과 함께 만든 노래인데요. 지금 이 유튜브 조회수가 15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노래인데 손 씻기 생활화하자 이런 노래를 만든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초면 돼 아픔을 막고 너를 지키는데 마주 닿은 손길에 걱정들을 도려내고 보송하게 신손에 내 마음을 전할게 손가락 사이사이 비누 향을 담아서 걱정은 멀리 멀리 저기 흐르는 물과 함께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네, 그러니까 왼쪽이 초등학교 교사인 거죠. 네, 노래가 좋네요. 네, 워셔핸. 전 중독성이 이 부분이 있어서 손을 자주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라고 춤인가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이 현재 경기도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이 노래를 수업 종소리 대신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예, 경기도의 일부 학교에서요. 또 이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영상의 손 씻는 안무 챌린지에 동참하는 걸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외교안보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간단한 기자회견을 했죠. 네, 자신을 둘러싼 의혹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는 약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장관이 되면 이 통일부의 대담한 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 복원을 가장 먼저 추진을 하고 이 인도적 교류 협력 문제는 우리 정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먹는 거, 또 아픈 거, 그리고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 이 영역에서 인도적 그 교류 협력의 영역에서부터 작은 교역을 추진해 보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그리고 대동강의 술, 이런 것과 우리의 쌀, 약품 이런 것들을 물건 대 물건, 현물 대 현물 로 서로 교역해보는. 네, 이러한 작은 교역이 큰 교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중단된 금강산 관광도 이 대북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개별 관광 방식으로 접근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담당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연기됐으면 좋겠다라는 심경을 밝혔죠. 네,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통일부 이전에 저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연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다 라면서도 다만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방부의 견해를 청취해 보면 전시작 정권 전환과 관련한 현실적 요구가 존재하고 또 코로나19라는 제약 요건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들을 모두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결정 자체에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침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가졌잖아요. 조 반장, 예. 연합훈련 관련한 내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그리고 방위비 분담 문제 등 한미 현안이 논의가 됐는데요. 국방부는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론 그리고 연합훈련 관련해서 한미가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인하는 데 역점을 둔 걸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 연합훈련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 반장이 하도 예민하게 보는 이슈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8월 17일 임시 공휴일은 확정이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이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하면서 임시 공휴일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올해 유독 이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이 많아서 휴일이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게 공무원이나 또는 형편이 좋은 기업들의 근무 패턴만 고려한 임시 공휴일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황금 연휴 기간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처럼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소비 진작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 하루 전체 소비 지출액은 약 2조 1천억 원 규모로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각자 예방 수칙을 잘 지키면서 연휴를 보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국민의 작은 위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용인 물류센터 화재, 5명 사망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용인의 한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층에 고립됐던 근무자 5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급히 현장을 찾았죠. 지금은 막바지 잔불 정리와 함께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벌써부터 마음은 답답한데요. 불과 석 달 전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겹쳐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물류센터는 공간이 밀폐된 데다가 화염에 취약한 물건들이 많아서 특히 철저한 화재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 어제 오늘의 일 아니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반복되는지 정확한 원인이 나오는 대로 분석하고 잘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그 백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불활성 백신. 불활성 백신. 맞습니다. 너무 많이 웃고 있습니다.